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로빈 코치 김경민 대표입니다. 경영자의 실력을 더해드리는 매일 아침 8시 15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현장의 이슈들,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최신 경영 정보, 그리고 신간 서적,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아침 만나기 위해서 가인즈 캠퍼스에서 8시 15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겠죠. 자, 대한민국을 경영할 경영자가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 변수는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선 이후에 주요 경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아침 주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 금융, 투자, 컨설팅사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정책이나 금융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리로 들어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정책 변화의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매니지먼트, 우리 회사 내부의 상황, 산업 내의 상황만 볼 뿐 아니라 전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가능하면 직원들 고생 안 하면서도 회사의 성과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영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산업별 정책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되고요. 규제, 평가, 인증, 이거 강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려는지 좀 봐야 됩니다. 특별히 고용 주제에 대해서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향후에 우리 고용 환경이 바뀔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것들, 정부 예산들, 이런 항목들이 좀 바뀌겠죠. 그런 거 방향성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인사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게 잡으면 10,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작게 잡아도 한 4,000자리, 많이 잡으면 한 7,000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 행정부, 직속위원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런 자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정직 공무원들 한 4,000명까지 다 합하면 한 7,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어갈 경영자가 바뀌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될 이 마당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4,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정책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체 돈의 흐름이 한 번씩 이렇게 싹 변화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가 조용할 때 기업하기 제일 좋은 거죠.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거는 기업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광 산업, 이 이미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원전 관련돼서 저는 이제 창원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관련 방위산업체 여러 가지 이제 현장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꿈에 따라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확 바뀌는, 기업의 명운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굉장히 다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있구나.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원자력에 대한 해석, 원자력을 다시 이제 하겠죠.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경영 환경에 관련돼서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의 자료를 보니까요. 쭉 이렇게 제가 지난 주말에 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는 기조는 당분간은 갈 걸로 다 예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쪽 산업이 뜬다 그래가지고 확 몰아주고 저쪽 산업 확 내려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분석 기관들의 공통점이고요. 특별히 6월 1일에 제8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또는 행정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호 존중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는 상호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 눈치를 좀 볼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이제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 180석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통령도 민주당, 의회도 민주당이니까 정책 실패가 나타나면 완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들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은 참고 뭐 이랬죠. 하지만 이제 이 분산됐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쪽에 더 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관심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상호 간에 전국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굉장히 타당한 분석인 것 같아서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임명직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사권 발의를 통해서 많이 임명이 돼 있죠.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많이 임명돼 있습니다. 이른바 뭐, 요즘 뭐, 코드 인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빨리 바뀌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민주당 계열의 경영진이지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공기업들, 국가기관들, 준정부기관, 정부기관들의 리더십이 좀 공백이 돼서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예정된 정책 자금들, 관련 사업들이 속도가 이제 멈춰지거나 좀 이제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 우리 기업 현장에서 뭐 이게 사실은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거죠. 되기로 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 밀어버리는 거죠. 될 줄 알았는데 뭐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결제하기 꺼려지고 뭐 이렇게 책임질까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깁니다. 기업 환경, 경영 환경에서는 정치발 경영 환경은 이런 요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정책집을 보니까 1번부터 16번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집 분석 자료들을 보면 쭉 있습니다만 뭐 다 다루기는 그렇고 오늘은 우리 중소기업에 직결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다루면요. 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관련 법규, 뭐 노동법 관련 이슈, 최저임금 어떻게 될 건지, 고용 유연성, 뭐 굉장히 뭐 일주일에 120반 뭐 이렇게 어느 간담회에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거, 물론 가야 되지만 그 속도 문제죠. ESG 뭐 이거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그리고 비과세, 주식 양도세 비과세 문제라든가 후보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업 경영이랑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 5가지 중심으로 한번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중소 중견기업 관련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지를 보니까 중소 중견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일단 표현 방식에서 중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중견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R&D 관련 육성 강화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점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이렇게 전에는 문정부에서는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쫙 아래까지 내려갔다면 굵직굵직한 거 과제로 육성 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복수결권 도입된 것 같아요. 이건 뭐 굉장히 강조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주와 창업자가 기업을 공개하고 나면 주식의 비율이 내려가게 되고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이제 한 주 1의결권 의결권과 소유권이 아주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복수결권이죠. 주식은 적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개 혹은 수십 개 이상의 의결권을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넥스 상장이라든가 IPO 이상을 할 때에 창업자로서 내가 주식을 적게 갖는다 하더라도 의결권 자체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뭐 환영할 만한 이야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제공해주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과세 지원이라든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버리면 갑자기 그게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것을 3년간 유예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뭐 이런 약간 역설적입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3년간 유예해 주는 거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종종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M&A를 할 때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5명 회사, 10명 회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벤처기업으로 되면 M&A를 할 때 그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준다거나 세제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는 거 환영할 만한 이야기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업 승계, 네, 우리나라 최대 60%까지가 이제 양도세를 내잖아요. 최근에 뭐 운명을 달리한 뭐 우리 유니콘 기업의 1세대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60%가 이제 과세이기 때문에 그 2세들이 차라리 이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준비 없이 부모 세대가 이 운명을 달리해버리면 자녀 세대가 그거 뭐 회사를 청산해야 될 수준이에요. 뭐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업 승계하면 7년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거 거의 노예노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혹독했습니다. 사실은 그 2세 경영자들의 아주 고통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제 주변에는 몇 명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데 단축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이 비대면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하는 건데 아마도 이런 쪽의 산업에 계신 분들은 좀 환영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장비 구축이라든가 비대면 화성회의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몇 대 몇 뭐 우리 농기계 지원해주면 뭐 몇 프로 자부담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아마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빨리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 중견기업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좀 제가 눈여겨보고 환영할 만한 이야기들, 언더백 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정책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제 행정부에 입각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좀 시행되면 좋겠다. 관련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꽤 있기 때문에 바로 2022년도에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관련돼서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페이지로 좀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동이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죠. 근데 노동은 사실은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바뀐다기보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다. 이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정체육법, 이제 채용절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거는 뭐 공정채용법에서 뭐 단체 협약에서 뭐 장기 구속자 자녀 우선 채용 이런 것들 뭐 현대자동차들은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그 신음서제냐 뭐 이런 이야기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효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보호 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게 육아휴직 부부 합산이 현재 1년이었죠. 그런데 그거 3년으로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 때 뭐 현행 10일이었는데 그거 뭐 20일까지 늘리겠다. 난임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 가임기에 신혼부부 그리고 이렇게 자녀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권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 정도는 예상해 주시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왔다. 그러면 기왕의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약간 반발짝 빨리 이렇게 도입해서 오히려 직원 EVP, 직원의 어떤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것도 뭐 윤석열 뭐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할 때는 한번 빡 하게 하고 뭐 아닐 때는 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단위가 최대이죠. 그래서 3개월을 통으로 놓고 그 안에서 그 근무한 총량이 맞다면 그 평균 내서 그냥 인정해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그거 1년으로 확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1년을 통으로 놓고 마음껏 더 할 때 더 하고 덜 할 때 덜 한다고 굉장히 넓어지는 개념인데 글쎄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법제화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뭐 연구직이라든가 주당 52시간 이건데 연구 연장이라든가 뭐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뭐 덮어놓고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특례 업종이 있었는데 그거 특례 업종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스타트업도 특례업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한 지 몇 년 미만 아마 이렇게 규정이 나오겠죠. 규모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다. 좀
집중해서 일할 때는 52시간, 주당 52시간 제약받지 말고 좀 일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노동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당 120시간 일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뭐 그게 이제 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이나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성을 약간은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조합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건 뭐 늘 있었습니다만 이건 뭐 약간 엄포성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죠. 예, 아무튼 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언더백 기업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들 관련된 이야기겠죠. 직무나 직군이 상이한 경우 대표자 합의로 결정 가능하도록 급여 체계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표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가 있다. 그럼 노사협의회 의장, 노동조합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합의 뭐 위원장 뭐 이렇게 이제 합의하면 된다. 이것도 상당 부분 조금 임금 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자율성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형 정규직 확대하는 거 이 문제도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직무가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물류직인데 물류를 외주화해서 이 물류직이 약간 필요가 없어요. 뭐 약간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 시간 선택형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일부러 그 일자리를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해고해야 됐거나 권고사직하거나 아니면 뭐 투쟁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시간 선택형으로 좀 유연하게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제조 현장에서 제조 현장을 사람이 일하는 거에서 시스템이 일하는 쪽으로 바꾼 경우는 좀 눈여겨서 좀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겠죠. 플랫폼 종사자 노무 권리 보장하는 거, 예, 노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노무 권리. 플랫폼 종사자는 뭐 상당 부분 우리가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정의를 내릴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간접고용의 개념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거냐 여부도 아직 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길거리 투쟁을 상당 부분 자제한 편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거의 다 그랬고요. 이제 다음 정부는 뭐 예상되잖아요. 예상됩니다.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노동조합이 길거리 투쟁 많이 했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가 그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 이런 노무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공약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이제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이 있다 하더라도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 원청에 대해서까지 관리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근로 현장 그러니까 노무 현장이 있는 그런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관련 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죠.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자, 노동 관련돼서는 요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환경 이슈는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요. 민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정책집을 보면 원자력, 배터리 산업, 태양광, 수소광국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유념할 만한 것이 이제 원자력이 맨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태양광하고 원자력 두 개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이전 정부에서 가장 좀 시작과 끝이 달랐던 점이 시작할 때 이제 탈원전을 이제 선언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 과단성 있게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감사원의 문제도 생기고 또 그 감사원장 하셨던 분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결국 이제 지금 종로의 국회의원이 되셨죠.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이 처음에 갔던 방향과 이제 임기 말이 되어서 이제 다시 원자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EU에서도 이런 약간 이렇게 정책을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원자력 관련된 산업이 다시 육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내의 정책도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한 3, 4년이 됐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이제 1차, 2차, 3차 관련된 산업에 계셨던 그 이제 경영자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이제 눈물 그분들의 눈물이 이제 지금 뭐 아주 생생한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하는 거 그대로 이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니까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친환경 전환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뭐 저기 안산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혹은 뭐 평택, 뭐 수원, 저기 구미, 그 다음에 뭐 부산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현장들 있죠. 광주의 뭐 평동 뭐 이런 곳들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것들 조금 반가운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인천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세대 산업단지 있죠.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뉴얼 해주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정책 자금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탄소 축산업 인증제 도입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이전 정부에도 있었는데요. 축산업 관련돼서 이렇게 메탄가스 나오고 이런 것들 제 주변에도 그런 배설물들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환원하고 그 배설물들을 재활용해서 이제 퇴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관련돼서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제조업 하시고 유통업 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포장재 제조 및 처리 관련된 규제를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지 만들 때 그 포장지를 버리는 비용을 포장지를 만드는 기업에 과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관련된 탄소 배출 저감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포장재 자체 이거를 뭐 종이로 하시든 플라스틱으로 하시든요. 그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세금이 붙는 형태로 이동해 갈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시행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향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장들 잘 찾아보시고 가능하면은 플라스틱을 적게 만드는 그런 포장재들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동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돼서 ESG 관련된 것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죠. ESG 관련된 것들 보시면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금융 및 세제 지원, 그리고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지원 사업, 평가 지표 표준화 추진.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도 ESG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 이 환경과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공존하는 방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도 강조를 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 경영 및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ESG 관련돼서 컨설팅 공모기관 선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거 한다 그러면 제가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컨설팅 회사로서 각 기업들이 ESG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관련된 거 2025년도가 되면 모든 상장 회사가 ESG 평가 지표를 공시해야 되는 그건 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뀐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정책 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도 표준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거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지금은 공기업 정부기관, 관공서 이런 곳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1차 벤더, 2차 벤더 반드시 그 지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준비하려고 관련된 거 좀 이따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체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찰리 체크 이야기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기존 탄소 저감 목표 수치 조정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높게 지금 2030년까지 뭐 완전히 다 끝내겠다 이런 선으로 했는데 약간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간 조정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세, 가상자산,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실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벤처기업에서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할 때 비과세 최대 2억까지 하겠다. 네, 반갑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줬는데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해버리면 세금이 뭐 막 30% 40%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우울해지고 뭐 이렇죠.
근데 이제 비과세를 2억까지 해주겠다. 그런 거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지금 여러분들이 직원 스톡옵션 할 수 있는 우리 사주 말고요. 스톡옵션 하는 경우에 뭐 약간 이런 거 조금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인지도 직원들하고 스톡옵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 이거 뭐 토론할 때 자꾸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개인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해줘서 거래 활발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근로장려 세제 대상 확대하는 거. 우리 뭐 직원들 뽑으면 직원 한 명 뽑은 것 대비해서 세금 얼마 깎아주고 이런 거 있죠? 예. 고용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 더 확대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국내 코인 발행 허용하는 거 있습니다. 민간 NFT 시장 지원하는 거. 네, 코인 발행 허용하고 민간 NFT 시장 지원하는 거 이쪽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 있죠. 예, 이거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보다는 자율 쪽에 방점이 더 찍혀져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산업 지원하는 거. 네, 게임은 질병 아닙니다. 즐겁게 노세요. 뭐 이런 테마잖아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라든가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 3차 저작권 활용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네, 이거 뭐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집을 좀 보면서 그래도 언더백 기업 경영자들이 이 정도는 좀 봐야 된다 싶은 것들,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거, 노동법 관련된 이슈, 그리고 환경, 그리고 ESG, 그리고 이제 기타 가상자산이나 기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훑어드렸습니다. 예,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직원을 향한 마케팅 언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가 공정과 상식 이런 단어들을 중요하게 사용을 했다면 마케팅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 어떤 파토스라고 그러죠. 어떤 감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사람 전체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나 직원에 대해서나 바뀌어진 이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하시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 좌판을 깔아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뒷산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도 고객이 알아줘야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있는 나의 기술과 상품과 채널이라 하더라도 돈이 움직이는 길목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 끄고 우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건설회사가 뜰지 아니면은 수출회사가 뜰지 반도체가 뜰지 바이오가 뜰지 잘 보시고 어떤 클라이언트와 손을 잡고 어느 쪽에 내가 좀 더 집중해 줘야 될지 정책 방향을 보면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2G 시장에 대한 찰리 체크하는 거 이거 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찰리 체크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이 꽤 계시겠습니다만은 찰리 체크는요. 알파, 브라보, 찰리잖아요. 알파 체크는 뭡니까? 고객 체크하는 겁니다. 알파 체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고객의 흐름, 시장의 변화, 나의 소비자의 쌩소리 이런 거 체크하는 것이 알파 체크예요. 이 경영자가 1번 체크해야 되는 거죠. 2번이 뭡니까? 브라보, 직원들 체크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직원들이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뭘 요청하고 직원들이 흐르는 방향성이 무엇이고 직원들은 뭐에 관심이 있고 할 때 기회가 거기에 있어요. 고객 체크, 직원 체크, 알파 체크, 브라보 체크가 끝났다. 그러면 3번째 체크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부들이 다야 전 세계적인 흐름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나의 행복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지수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입니다. 세계 가치관 지수에 보면 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갑자기 작은 정부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큰 정부의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가지 찰리 체크 하셔야 돼요. 1번, 관련된 정책 자금에 대한 체크 하셔야 됩니다. 정책 자금이 어디로 나오는지 같이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그 정책 자금 적으면 몇 천만 원에서 많으면 몇 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디지털인지 아니면 고용인지 수출인지 콘텐츠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관련된 정부의 사이트들 잘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정책 자금 체크하는 거 잘 보시고, 두 번째 뭘 체크하셔야 됩니까? 세제 혜택, 관련된 세제 혜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건지, 환경에 대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는 건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라장터 보셔야 됩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민간의 용역을 혹은 민간의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 직전 정부에서는요, 나라장터 시장이 점점 커졌었죠.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정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의 시장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정책자금, 세제 혜택, 나라장터, 정부 발주, 이 세 가지 관점을 체크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설 쪽이다. 그러면 건설 관련된 어떤 발주, 용역,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겠죠. 컨설팅 회사는 뭐 체크해야 됩니까? 콘텐츠 관련된 거. 저희 체크합니다. 찰리 체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동역 지원실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체크, 브라보 체크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찰리 체크까지도 해가면서 비즈니스의 흐름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강의는 시장 환경 분석 경쟁 전략에 관련돼서요. 10가지 성장 전략 아이디어가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로스 IQ, 책 제목이고요. 그로스 IQ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스몰 자이언츠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장하지 않고 기업이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어서 아주 탄탄하게 조직을 운영해가는, 기업의 본질을 지키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나와 있는 그런 책을 서머리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올라가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혹은 아래에 링크가 있겠죠. 꼭 들어가셔서 오늘의 관련 추천 강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아일보 이미지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자 동아일보 신문의 이미지 가져왔는데, 윤석열 시대의 권력지도, 그래서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치 관련된 분들, 국회의원분들 꽤 있습니다만, 국가 경영자가 바뀌면 관련된 일자리나 산업의 흐름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자 민주주의의 하나의 양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분들에게 경영자의 실력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경영자의 출근길 8시 15분에 경영 벙커, 매일 아침 여러분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